자, 방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보어의 원자 모형도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소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왜냐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은 완전히 완벽한 것처럼 보였어. 그죠? 왜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인가까지도 정확하게 구해냈죠. 근데 이제 헬륨이면 전자가 두 개잖아. 근데 이 전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수소처럼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헬륨처럼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전자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1312인가 할 때쯤 전자가 뭐해? 오면 어떻게 돼요? 붕 밀려나죠? 1400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 전자가 어디 위치한, 반대쪽에 있는 저 전자가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막 계속 달라져. 그래서 얼마다라고 딱딱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의 원자 모형은 두 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다전자 원자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 물론 에너지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물론 껍질 개념은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에너지가 얼마다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호 원자 모형의 장점이 두 가지 있었잖아. 껍질 모형을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다. 두 장점 중에 하나가 완전 사라져버린 거, 그죠?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도 완벽하지는 않다. 완벽한 원자 모형은 뭐냐? 진짜 원자는 어떤 모양이냐? 헬륨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야? 라고 했을 때 전자가 움직이니까 움직임을 반영한 모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움직임을 반영한 내용. 그림 봐봐. 이 불빛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거든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자 우리가 카메라 셔터를 느리게 해서 찰칵 찍으면 그 빛이 지나가는 동안 쫙 찍힙니다. 여러분들 혹시 찍어봤나? 카메라 셔터를 느리게 한 다음 우리 해변가 가서 막 이렇게 막 칙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불꽃놀이 같은 거 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글자 쓰면은 글자 써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LOV 막 쓰고 그러잖아요. 러브 막 쓰고 안 해봤나? 나만 해봤나? 사랑을 해봤어야지. 아무튼 글자를 막 쓸 수 있는데 똑같은 거야.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찰칵 찍으면 찰하고 칵 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다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이게 그거야.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요 빗줄기 안에를 지나가고 있을 확률과 하늘에 있을 확률 중에 자동차가 어디 있을 확률이 높아요? 1번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죠? 그래서 전자도 마찬가지라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공간적인 분포로 표현하자고 하는 게 바로 오비탈이라는 모형입니다. 확률적인 개념이야. 그런데 현대 원자 모형은 확률의 세계다. 우리 물리했던 사람들은 잠깐 들었는데 우리 왜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했다 그러죠.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은 주사위 게임이네. 그죠? 확률에 의존하는 너무 게임이라서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현대 원자 모형은 바로 그 확률, 다시 말해 양자역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양자역학을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확률로 만들어놨구나. 전자가 있을 확률로 만들어놨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이 그림 봐봐. 이게 뭐냐면 이 점 하나하나가 전자라고 보면 돼. 일단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찰칵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점이 여기 있는 녀석이 딱 찍혔어. 또 하나 찰칵 찍었더니 여기에 찍혔어. 또 찰칵 찍었더니 여기 찍혔어. 찰칵 100만 번의 찰칵을 한 다음에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해돼요? 물론 여기서 찍힌 것들도 있어 없어?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가운데 뭐가 뭉쳐져 있어? 원자핵이 있는 곳이 가운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어느 쪽에 많이 몰려있을 확률이 높아? 원자핵 주변에서 발견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물론 원자핵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을 확률도 없지는 않아. 하지만 높지는 않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자, 전자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만 이렇게 경계선을 그리자. 그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경계선, 경계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곳만 저렇게 경계선을 그려서 경계면을 그려서 이렇게 면의 형태로 이렇게 동그란 입체 형태로 그려낸 것이 경계면 그림이야.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을 딱 주고 나서 전밀도 그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밀도 그림. 전밀도 그림의 이걸 딱 표현한 다음에 이거 하나는 전자를 의미한다. 틀린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쌤이 전자라고 하자 했던 건 뭐냐면 전자라고 해야 일단 이해가 되니까. 하지만 이 점 하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정확하게 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저 하나가 전자야 이러면 안 되고 저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저 위치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라고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전자가 아니야. 저 물질이 전자가 아니라 저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공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지 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저 점 하나하나가 전자다. 아니에요. 전자 아니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죠. 라고 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좀 짜증나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계를 어떤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오비탈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나와있죠? 체크.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점의 밀도로 나타낸다. 이 얘기야.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 거라니까. 저 점은 전자가 아니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전밀도가 큰 곳이 안쪽이 훨씬 전밀도가 크죠. 훨씬 발견될 확률이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깥쪽에 전자가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자가 존재하는 곳에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 90% 이상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이런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경계면 바깥쪽에서 발견될 확률은 10%가 되겠네요. 그래서 90이라는 숫자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조심해야 될 것이 저 점 하나가 전자냐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되게 쉽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오비탈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공간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저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부를 건데 전자가 발견될 공간도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쌤은 단순하게 앞으로 오비탈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오비탈을 그냥 방이라고 표현할 거야. 방.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 전자가 존재하는 방.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방을 오비탈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 방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진 방도 있어요. 근데 밑에 방 먼저 소개할게요. 방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아령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방도 있습니다. 아령 모양의 방. 이 동그란 모양의 방을 S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저렇게 발견될 확률이 신기하게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이 안에만 90%가 존재합니다. 신기하게. 이런 오비탈을 P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분광학적으로 이 S라는 말은 P는 principal, S는 sharp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S는 sharp라는 뜻이고요. P는 principal, D는 diffuse, fundamental 이런 거 약자라고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동그란 모양을 S오비탈, 그 다음에 아령 모양을 P오비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일단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할게요. 나머지는 형태가 되게 모호해요. 이 D나 F오비탈부터는 형태가 되게 모호할 뿐더러 어렵고 D오비탈, F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전자는 성질을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옛날부터 우리 배웠던 게, 야, 우리가 원자 번호가 무려 118번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몇 번? 원자 번호 몇 번까지? 딱 20번까지만 기억하면 돼. 21번부터는 몰라도 돼. 왜냐면 21번부터가 그 21번째 전자부터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가냐면 바로 d 오비탈에 들어가게 돼. 성질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1번부터는 어떤 성질을 가져라고 특별히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만 아주 정형화된 성질을 가진 것들만 공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21번 안 외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고3 때까지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했던 얘기가 오비탈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비탈은 바로 방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비탈 속에 이제 방 속에 전자를 집어넣을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확률 개념을 이용해서 현대 원자 모양을 만들었다는 개념하고요. 이제 여기 4번에 써져 있는 양자수의 개념을 정리해 줄게요. 자, 쌤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좋다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양자수는 다른 말로 양자수는 주소다. 주소. 누구의 주소냐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주소야. 예를 들어볼까? 어떤 예가 좋을까? 아까 그 그림을 볼까? 네, 아까 봤던 그림, 여러분들은 책을 그냥 보면 돼요. 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주소를 한번 설명해 볼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게 아까 우리가 껍질 모형이었죠? 자,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고, 네 번째 껍질이 있잖아. 이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지금 들어있는 거 보이나요? 전자가? 얘한테 물어봐. 너 어디 있어? 저 첫 번째 껍질이요. 라고 첫 번째 주소를 말한 거야.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 첫 번째 껍질수입니다. 그 껍질수가 양자수 중에 첫 번째 양자수, 주양자수야. 주양자수가 바로 껍질, 몇 번째 껍질에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n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저 n equal 1에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너의 주소를 대봐. 저 n은 equal 1이고요. l은 equal 1이고요. 그 다음에 m은 equal 무슨 0이고요. 이런 식으로. ms equal 뭐 2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기 주소를 쭉 댑니다. 이게 주소야. 앞으로 설명할 양자수들에 대한 개념인데, 자기 주소를 쭉 대면 내가 요 텍스트만 딱 보고서 너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구나. 첫 번째 껍질이니까 연계했다.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들어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은 방향이 이쪽 방향이구나. 너는 회전 방향은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 위치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쭉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걸 양자수라고 해요. 자기가 어디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양자수라는 개념이야. 다른 말로 자기 주소, 너 주소가 어디야? 여기 살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전자한테 야 너는 주소 말해봐. 전 두 번째 껍질이니까 n은 equal 2고요. l은 equal 1이고요. m은 equal 얘도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ms가 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이거 텍스트만 딱 보면 뭘 할 수 있다? 야, 너 두 번째 껍질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p 오비탈에 존재하네. 그죠? 이런 거. 이 숫자 보고 알 수 있다니까. 너는 방향이 Z축 방향이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너는 회전 방향이 아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양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준 거야. 우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양자수가 뭔지, 이 양자수는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또 보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전자들, 여기서 아무 전자를 끄집어내서 아무 전자나 끄집어내서 양자수를 물어보더라도 양자수가 겹치는 것, 즉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절대 없습니다. 모두 다 주소가 다 달라.
모두 다 달라.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제 곧 알게 돼요. 결론부터 말한 겁니다. 자, 모든 전자, 여기 굉장히 많은 전자가 존재한다 쳐봅시다. 플러스 뭐 17번이야. 17개의 전자가 있을 때 17개 전자를 끄집어내서 아무 전자나 끄집어내서 양자수를 쭉 텍스트를 쫙 써보면 겹치는 양자수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겹친다는 건 이 네 가지가 모두 겹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요 전자라면 N은 이퀄이 똑같겠지. 그치? 똑같겠지. 이게 겹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다 썼을 때 이게 다 똑같은 네 가지가 모두 동일한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양자수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수는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별거 없어요. 주양자수는 우리 어디 나와 있냐? 83쪽에 나와 있죠. 주양자수는 밑줄만 좀 긋게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써있는데 다른 말로 그냥 껍질 수입니다. 껍질의 수예요. 껍질의 수. 1차 껍질보다 2차 껍질의 에너지가 많죠. 2차 껍질보다 3차가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 에너지 준위 값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 몇 번째 껍질에 있냐 이 뜻이야. 쉽게 말해서 몇 번째 껍질이냐라고 인식해도 괜찮습니다.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오비탈이 점점 커지고요. 커지고 에너지도 많아지겠죠.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면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거죠. 우리 보의 원자 모형으로 따지면 무슨 껍질? K 껍질을 말해요. K 껍질. 주양자수가 2다. 두 번째 껍질이니까 L 껍질, M 껍질, N 껍질로 약속을 한 거죠. 껍질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 주양자수 끝납니다. 자, 주양자수 첫 번째 주소지야. 몇 번째 껍질에 있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소지는 바로 이름이 방위양자수야. 방위양자수를 L이라고 표현해요. 아까 주양자수는 N이라고 표현했어요. N이라고 표현했다면 방위양자수는 L로 표현합니다. L로 표현을 해요. 자, L로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모양. 동그란 모양, S오비탈인지 R형 모양, P오비탈인지 그죠? 이런 모양에 따라서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때 어디 보자. 어딨죠? 자, 여기 방위양자수는 0, 1, 2 이런 숫자로 나간다고 하는데 S오비탈은 0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리가 안 돼 있나? S오비탈은 0으로 표현이 되고요. 따로 써있진 않네요. 여기서 보자. S오비탈은 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P오비탈은 1로 표현하고요. D오비탈은 2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F오비탈은 3으로 표현합니다. 3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L equal 3이야. 뭔 소리죠? 나는요 F오비탈에 있어요 이 뜻이라고. F오비탈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N equal 4고요. L equal 3이에요. 뭔 소리죠? 저 4차 껍질에 있고요. 그 다음에 F오비탈에 있어 이 뜻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차 껍질, 3차 껍질 나오는데 이거야. 2차 껍질, 3차 껍질 갈수록 껍질이 점점 커지잖아. 거기 들어가는 오비탈이 더 많아집니다. 곧 설명할게요. 하나 설명하고 와서 설명할게요. 자, 다음 장 먼저 볼까요? 이 그림이야. 자, 이게 뭐냐면 1차 껍질이고요. 얘가 2차 껍질이고 얘가 3차 껍질을 표현한 겁니다. 점점 껍질이 커지는 건 이해가 되죠. 1차 껍질은 껍질이 너무 조그매서 이 안에 오비탈이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 S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알고 있죠? 옥텟 규칙에 의해서 1차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게 왜 그러냐면 오비탈이 딸랑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1차 껍질에는 S라는 오비탈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 근데 2차 껍질 봐봐. 2차 껍질도 S라는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근데 공간이 엄청 크죠? 엄청 커서 이 안에는 S만 있는 게 아니라
X축, Y축, Z축 이거는 공간을 3차원 공간을 표현한 건데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오비탈이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이 안에. Y축을 따라서 이렇게 또 아령 모양으로 오비탈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Z축을 따라서도 이렇게 오비탈이 하나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오비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2차 껍질에는 총 몇 개의 오비탈이 들어간다? 그래서 4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뭐냐면 각 오비탈은 다른 말로 방이라 그랬죠? 오비탈 당, 오비탈 하나당, 오비탈 한 개당 전자는 딱 몇 개까지만 들어간다? 딱 2개까지만 들어간다. 오비탈 하나당 딱 2개의 전자만 들어가요. 한 방에 2인실 방인 거야. 2인실 방이라서 한 오비탈 안에는 딱 2개의 전자만 들어가는 게 규칙이에요. 자, 이제 맞춰보자.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이 하나니까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2차 껍질을 보니까 오비탈이 전체 몇 개였어? S오비탈이 1개가 있고요. P오비탈이 각 X축, Y축, Z축으로 하나 있으니까 전체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방이 몇 개야? 4개의 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8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2차 껍질의 전자가 8개가 꽉 차면 안정적이었던 것과 같은 말이죠. 8개. 그래서 이게 1차 껍질은 방이 몇 개다? 자, 이거 알았으니까 정리하면서 할게요. 자, 1차 껍질은 오비탈 수가 1개고요. 여기 들어가는 전자 수가 몇 개다? 2개가 들어가겠죠. 2차 껍질은 오비탈이 4개죠. 그럼 전체에 들어가는 전자 수는 8개가 됩니다. 됐죠? 자, 3차 껍질 속에 3차 껍질은 오비탈이 더 크죠. 여기도 S라는 커다란 오비탈이 있다. 이따만한 동그란 오비탈 보이죠? 여기도 전자 몇 개 들어간다 일단? S에는 방이 하나니까 전자가 2개만 들어가는 거야. 이 큰 공간에 전자가 2개만 들어가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마찬가지로 X축을 따라서 P오비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Y축 따라서 또 P오비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Z축 따라서 P오비탈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개의 오비탈이 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P오비탈 3개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는 공간이 있니 없니? 남는 공간이 있죠? 모양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남는 공간을 차지하는 오비탈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sp 다음에 d 오비탈이 존재한다. d 오비탈. 그래서 3차 껍질부터는 d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규칙을 찾아볼게. s 오비탈은 방이 하나야. p 오비탈은 방이 3개다. d 오비탈은 방이 몇 개일 것 같아? 5개. 5개의 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3차 껍질의 총 방의 개수는 무려 9개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전자는 총 몇 개겠어? 18개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옥텟 규칙에 의하면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2개, 3차 껍질도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 8개, 3차 껍질도 8개가 들어가야 안정화되며. 근데 이 18은 뭐지? 여기인가? 미안해. 근데 18은 뭐지? 이게 다 들어가면 안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최대 수용 전자수를 의미해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오비탈이 9개니까 18개를 넣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다 집어넣으면 너무 불안할걸? 그래서 8개까지만 채워야 안정할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3차 껍질에 들어가는 최대 수용 전자수를 써라 그러면 18개를 써줘야 되는 거고 3차 껍질도 안정한 옥텟 규칙에 근거해서 옥텟 규칙에 맞게끔 전자를 넣으려면 몇 개만 넣어야 하니? 당연히 8개만 넣어야죠. 오케이? 왜 8개만 넣어야 안정한지는 또 아까 말한 d오비탈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d오비탈을 꽉 채운 거잖아. d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 불안정해진다며. 그럼 d오비탈을 빼고 넣어봐. 몇 개 넣어? 8개잖아. 보이나요? 방 4개밖에 없잖아.
디오비탈을 빼고 전자를 넣으면 그래야 안정하다고. 디오비탈에 전자를 넣으면 안 돼. 그래서 3차 껍질에도 디오비탈을 제외하고 넣었을 때 가장 안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디오비탈은 전자가 안 들어갈수록 좋아요. 디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성질을 예측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보자. 4차 껍질에도 그러면 S오비탈이 하나가 있겠죠? P오비탈도 있겠죠? 3개. 그 다음에 D오비탈도 5개 있겠죠? 네, F라고 하는 오비탈도 있겠죠? 자, 규칙에 의하면 1, 3, 5, 7입니다. 7개의 방을 갖고 있어요. 4차 껍질을 그리진 않았지만 훨씬 더 커다란 오비탈이 있으니까 그 안에 아주 각종 오비탈들이 다 들어있는 걸 상상해 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네 번째 껍질은 방이 몇 개 되면서 1, 3, 5, 7 하면은 16개입니다. 16개의 방이니까 전체 전자는 32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퀘스천. 문제입니다. 한번 그려봐. 100번째 전자 껍질은 오비탈이 몇 개고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나요? 네? 100개를 그려보라고요? 수학을 좀 한 사람들은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 오비탈 수는 주양자 수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전자 수는 2n 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적용을 시키면 100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몇 개다? 10,000개입니다. 왜? n제곱이니까. 10,000개의 방이 있는 건 10,000개의 방. 10,000개의 방이 있으니까 전자는 몇 개 들어간다? 20,000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요 일반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저 엄청나게 많은 100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수와 오비탈 수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률의 개념을 한번 받아들여줬더니 더 많은 걸 받아들이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느낌이죠.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알아야 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오비탈의 개념을 적용해서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쌤이 지금 방위양자수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는 그래서 너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니? 너 S에 들어있어? P에 들어있어? D에 들어있어? F에 들어있어? 그걸 표현해봐. 그걸 L로 표현한다는 거야. S에 들어있으면 L equal 0, P에 들어있으면 L equal 1, D에 들어있으면 L equal 2, F에 들어있으면 L equal 3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다시 앞에 페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다시 앞으로 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방위양자수. 그래서 주양자수 1인 곳에는 S오비탈 밖에 없죠. 그러므로 방위양자수는 뭐다? 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 2, 두 번째 껍질에는 S도 있고 P도 있죠. 그래서 S도 있고 P도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차 껍질에는 S, P, D가 있죠. 그래서 1, 0, 1, 2까지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웃긴 건 뭐냐면 바로 1차 껍질에도 S가 있고 2차 껍질도 S가 있고 3차 껍질도 S가 있잖아. 그럼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자, 앞에 주양자수를 써서 1S라고 쓰면은 1차 껍질에 있는 S오비탈, 2S라고 쓰면은 2차 껍질에 있는 S오비탈, 3S라고 쓰면은 3차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을 의미합니다. 이 P는 뭐겠어? 2차 껍질에 있는 P오비탈, 3P는 3차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이겠죠. 그러므로 1P라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겠네. 1차 껍질엔 P오비탈이 없으니까 1P라는 말은 쓸 수가 없네요. 같은 이유로 2D라는 말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2D라는 말도 쓸 수가 없는 거야. 2차 껍질은 S랑 P만 딱 존재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들이 약속한 거니까 우린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들이 약속한 걸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랑 P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하며 설명을 하면요.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그죠? 1차에도 존재하고 2차 존재하고 다 존재하니까 모든 전자 껍질에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 하고요. 체크!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둥근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다 뚫려있죠. 그러면 방향성을 따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P오비탈은 아까 무슨 축을 따라서?
X축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Y축을 따라 분포된 게 따로 있고 Z축을 따라 분포된 게 따로 있죠. 그래서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을 비교해요.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지만 P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D나 F가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성질이 지 맘대로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랑 P만 비교하면서 누가 방향성이 있고 누가 방향성이 없는지만 잘 비교해서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점점 이제 껍질이 커질수록 오비탈도 커지고 에너지 값도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 됐네요. 자, 세 번째는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 자, 방금 우리가 방향성 이야기를 했죠. 방향성 이야기. 그리고 방향성 표현을 자기양자수. 봐봐. 이걸 M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ML. 그러니까 L이 방위양자수였잖아. ML로 표현되는 게 자기양자수인데 1차 껍질 어디 갔어? 방위양자수가 0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S오비탈이죠? 이 S오비탈에 있다는 뜻인데, 자, 방위양자수가 0이다. S오비탈을 타는 건데, S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없을 때 자기양자수를 0이라고 표현합니다. 방향성이 없을 때 자기양자수 0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방위양자수가 1이다. 무슨 표현이죠? P오비탈이라는 뜻이죠. P오비탈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몇 방향이 있다? 무려 3방향이 있죠. 3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왼쪽 마이너스 1, 오른쪽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비탈이 3개가 있잖아. X축, Y축, Z축. 그것을 ML 이퀄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아 너 X축이구나. ML 이퀄 0이야 그럼 아 너 Y축이구나. ML 이퀄 플러스 1이야 그럼 아 너는 Z축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꼭 X축을 뜻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방향성이 3가지가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 3가지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일단 특정해주면 되고요. 같은 이유로 E는 뭐예요? D오비탈이잖아. D오비탈은 아까 방이 몇 개 있다 그랬어? 5개의 방이 있죠? 5개의 방이니까 방향도 5가지 방향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 전체 5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D오비탈의 방향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자를 찝어서 너 어느 껍질에 있어? 저 n 이퀄 2요. 두 번째 껍질에 있구만. L은 얼마? L 이퀄 1이요. P오비탈에 있구만. 너 그 ML은 얼마? ML 0이요. 아, 너 3가지 방향 중에 우리가 뭐 찝은 게 있다면 너 Y축에 있구만까지 어느 축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까지 전자의 주소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주소란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암기법은 이 주양자수는 알겠고요. 방위양자수는 너 어느 방의 위치에 이거. 너 어느 방의 위치에 S방이야 P방이야. 그죠? D방이야.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쁜 여자가 서 있고요. 이쪽에 되게 더 예쁜 여자가 서 있어요. 예쁜 여자가 물어봅니다. 쌤 어디 쳐다보겠어? 이쁘다. 이렇게 있죠. 별로 좋은 얘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쌤이 여자친구 이쪽이야. 부인의 학교 미안. 부인이 쌤을 멱살을 잡고 끌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 어느 방향이야? 미안해요. 자기 양자선이죠.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기 어느 방향이야? 자기 어느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인가? 아무튼 자기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방향이 기억나야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낫겠다. 이 좋은 예가 아니네요. 저 자기장의 방향처럼 방향을 의미한다가 낫겠네요. 자기 어느 방향이야?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한다. X축, Y축, Z축 같은 이런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자기 양자수구나 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규칙이야. 이렇게 하기로 하자. 5개의 방향이 있으면 0을 기준으로 왼쪽 2개, 오른쪽 2개 배치시켜서 전체 5개를 표현하자. 이게 방향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의 주소는 뭐냐면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예요. 스핀 자기 양자수는요, 스핀 방향을 표현합니다. 스핀 방향. 전자가 물체이기 때문에 얘가 돌고 있는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핀 방향을 이제 표현하는 게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볼까? 얘가 만약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상상해봐. 전자가 반시계로 돌면, 잘 들어! 전자가 반시계로 돌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기억나요?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아주 옛날 거 나온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시계니까 이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이 네 손가락을 맞춰주면은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N극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N극이 형성되고 이쪽에 S극이 형성돼요. 뭔 소리야? 전자가 오비탈 안에 딱 들어있는데 걔가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스핀 운동을 하면서 NS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와우. 그래서 NS극을 만드는데 스핀 방향이 다르다면 이는 NS를 만드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언제 이거 다 오른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 어떻게 하냐?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래 화살표. 이 녀석은 위 화살표를 표현하죠. 뭐 누가 시계고 누가 반시계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가 아래 방향 화살표, 하나가 위의 방향 화살표라면 둘은 스핀 방향이 다르구나 라고 인식하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재밌는 건 오비탈을 아까 방이라고 했잖아. 이 방 안에다가 전자 2개를 넣을 수 있다며. 근데 같은 스핀 방향은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 가뜩이나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고 싶어 하는데 스핀 방향까지 같다고 상상해봐. NS 같은 그 길이 또 밀어냅니다. 그죠? 완전 같은 방에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핀 방향이 무조건 다른 녀석을 집어넣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맨 마지막에 MS가 만약에 이 녀석을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한다면 이 녀석은 저는 MS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모든 전자는 마지막에 스핀 방향은 무조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동일한 녀석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에 스핀 자기 양자수에서 MS 이퀄 플러스 2분의 1, MS 이퀄 마이너스 1.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반시계다, 누가 시계다 이런 특정하진 않아요. 그냥 2가지로 구분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죠.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밑줄 자 4가지 양자수, 저기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요 스핀 자기 양자수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계 반시계 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책에서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낸다고 써있는데 문제에서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걸 외우고 있냐 이거 물어보지는 않아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서살표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에서 S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부자리 장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화 개념으로 나와 있긴 해요.
뭐 굳이 이걸 쓴다면은 특정을 하면은 얘가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n극이 이쪽이죠. 그죠? n극이 이쪽이 맞아요. n극이 맞는데 내부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죠. 내부 자기장. n이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죠. 하지만 내부 자기장은 더 이상한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부 자기장도 아니네요. 이건 그냥 약속인 것 같아요. n에서 s로 화살표를 표현하자라고 약속한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데 n에서 s로 자기장을 표시하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자. 자기장 방향이라기보다 n에서 s로 그냥 약속한 것 같아요. 화살표로 나타낼 때 화살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을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네 가지 양자수를 소개했고요. 네 가지 양자수가 다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K값이 첫 번째 껍질이죠. 주양자수 1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 2고요. 세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 3이고요. 없네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은 방위양자수 어느 방에 위치하니 오비탈이죠.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죠. S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는 거고요. 2차 껍질은 S랑 P가 있죠. 0과 1이 있는 겁니다. 3차 껍질은 0과 1과 2, S, P, D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오비탈의 종류, 그래서 S, SP, SPD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3자는 주양자수를 의미합니다. 3차 껍질의 S 오비탈, 3차 껍질의 P 오비탈, 3차 껍질의 D 오비탈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0이고요. 2차 껍질도 방향성이 없는 녀석도 있지만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죠. 몇 방향? 세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세 방향을 표시하는 거고요. 3차 껍질도 방향성이 없는 녀석도 있지만 방향성이 있는 P 오비탈도 있고요. 이 5가지 방향성을 가지는 D 오비탈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건 했던 겁니다. 오비탈의 개수는 주양자수의 제곱, 최대 수용 전자수는 2n제곱으로 구하게 된다. 라는 거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이거 혼자 공부하면은 멘탈이 약간 털릴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오비탈이 뭔지도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 거기다가 양자수를 도입하면 멘탈이 털리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오비탈은 방이야. 방이고 방 안에 너무 공간이 큰 경우에는 또 다른 방이 존재하기도 해. 큰 S오비탈 안에는 그 안에 작은 방이 또 P오비탈이 또 존재하기도 해. 이런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마지막 양자수가 주소다. 5번까지 할게요. 5번까지 힘냅시다. 자, 오비탈 에너지 준인데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건 암기법이 좀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일단 1차 껍질보단 2차 껍질의 에너지가 많고 2차보다 3차가 많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약간 예외적인 게 있어요. 1차 껍질에는 1s라는 오비탈이 존재하죠. 1차 껍질은 1s가 존재하고요. 2차 껍질은 2s가 존재하고 2p 존재하죠. 3차 껍질은 3s 존재하고 3p 존재하고 3d까지 있죠. 4차 껍질은 4s가 있을 것이고 4p, 4d, 4f가 있겠죠. 5차 껍질을 굳이 그린다면 5s가 있고요. 5p가 있고요. 5d가 있고 5f까지 있을 때 뒤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 전자가 이 오비탈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여러 개, 이거 하나하나 다 오비탈들이야. 이거 오비탈 하나, 이것도 오비탈 하나, 이건 오비탈 무려 3개죠. 그래서 2P가 오비탈 3개짜리야.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야. 하나, 오비탈 3개, 오비탈 5개, 오비탈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 오비탈들마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1차보다 2차가 에너지가 많고 2차보다 3차가 에너지가 많은데 바로 이 D오비탈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 예외적인 걸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암기법, 그만 알면 돼요. 그 암기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선을 그려가는 방법이에요. 1S가 가장 에너지가 낮아. 그 다음엔 2S. 그 다음 당연히 2P가 되겠죠? 2P 다음에 3S까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3S 다음에 3P가 에너지가 많습니다. 3P랑 3D가 있을 때 3P가 먼저 3P가 에너지가 그 다음 많고요. 그 다음 3D하고 4S 중에서 4S가 에너지가 좀 더 낮아. 누구보다? 3D보다. 체크해볼까요? 얘는 값인데 3D하고 우리 포인트 해봐. 3D하고 4S를 비교할 건데 3D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3D하고 4S 봐봐. 에너지가 누가 더 많다? 4S가 3D보다 에너지가 적고요. 3D가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은 거 보여요? 이거를 우리가 이 표를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사선을 그어가면서 누가 먼저 에너지가 누가 더 적은지를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가 볼게요. 그럼 4S 다음에 에너지 많은 건 당연히 3D입니다. 3D 다음에 에너지가 많은 건 당연히 4P까지 되는데 4P 그 다음이 OS라는 거예요. 4P 다음에 OS입니다. OS가 더 에너지가 낮고 그 다음에 4D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예외 구간은 당연히 3P하고 어디 갔어? 3P 다음이 바로 4S로 가는 거, 그 다음이 3D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1S 다음에 2S가 에너지가 많고 2S 다음에 2P, 그 다음에 3S 보이죠? 3S 다음에 3P 다음에 4S 먼저 가죠? 보이나요? 여기 체크. 3P 다음에 4S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3D가 에너지가 많다라고 뒤에서 해요. 3차 껍질. 3차 껍질임에도 불구하고 4S보다 에너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다전자 원자.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근데 예외적으로 잘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구하고 2차 껍질을 완벽하게 구했죠. 무슨 소리야? 2차 껍질은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잖아. 근데 2차 껍질은 에너지가 완벽하게 이거야 라고 딱 특정했다는 건 뭘까? 수소 같은 경우는 2차 껍질만 같으면 에너지가 모두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요? 3차 껍질도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죠. 하지만 3차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K였잖아. 딱 정해져 있죠. 뭔 소리야? 오비탈과 상관없이 모두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좀 다르죠. 봐봐. 1차 껍질 에너지, 2차 껍질 에너지 동일, 3차 껍질 에너지 동일, 4차 껍질 에너지 동일하죠. 누구? 수소인 경우에는. 그죠?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껍질만 같으면 에너지도 다 동일한 거야. 하지만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껍질이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오비탈의 종류도 고려해야 됩니다. 누가 에너지가 적은지 누가 많은지를 이 방법으로 고려해 줘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휴. 일단 다 했네요. 자, 우리 86쪽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고 쉬는 시간 없이 간다 우리? 왜? 어디? 갔다 오게? 나 만나러 오는 거야? 네.